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올라줬다는 소식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그리고 최근까지 좀 약세를 보여왔던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작전 짜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 5%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1%대 상승으로 34,707선에, 나스닥은 1.93%로 가장 큰 상승폭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1.43% 오르면서 4,520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기술주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애플부터 살펴보시죠. 애플은 올해 아이폰 구독 서비스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2%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17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상승 탄력 보였고요. 알파벳 A는 2%대 상승폭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EO가 EU의 반독점 책임자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은 0.15% 강보 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1%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1000선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9%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텔과 반도체 제조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히자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주로 매기가 확산된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지수는 8%대 급락하면서 21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WTI는 2.3% 밀리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는 1%대 상승 탄력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닫은 레스토랑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KB홈입니다.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4%대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니콜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전기 트럭 생산이 앞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5%대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금융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2%대 상승 탄력으로 올랐고요. 비자는 1%대,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54% 오르면서 188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뉴스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간밤에 나온 실업지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U.S. jobless claims plunged to lowest level since 1969.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969년 이래로 최저치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8천 명 정도 감소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18만 7천 명이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21만 명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낸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6만 7천여 명이 한 주 이상 동안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6만 7천 명으로 줄어든 거는 굉장히 또 확인해 볼 점인데요. 자세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very tight 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굉장히 지금 긴축적이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실업수당 청구는 정상적인 마찰, 즉 normal friction에서 오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re recently, occasional manufacturing shutdowns due to supply shortages라고 밝혔는데 최근에 제조업의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점도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에 들어간다면은 경제와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서울경제TV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세계화 추세가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BlackRock's Larry Fink, who oversees $10 trillion, says Russia-Ukraine war is ending globalization. 네, 블록락의 레리 핑크 대표가 10조 달러를 운용하는 굉장히 큰 회사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화를 끝낼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It has left many communities and people feeling isolated and looking inward라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is has exacerbated the polarization and extremist behavior we are seeing across society today 이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 때문에 확실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영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특히나 강조한 점은 양극화와 극단주의적 행동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돼서 경제 전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뷰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아직까지도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and the power of global capital markets라고 밝히면서 세계화의 이점 그리고 세계 자본시장의 힘에 대해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한 건데요. 러시아의 추가 제재가 계속된다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잠시 후 임순재 대표와 함께 관련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빅스텝, 즉 50bp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The Federal Reserve's big policy shift points to good times for bank stocks. 네, 앞으로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면 Banks' profits will increase as interest rates on loans rise and the cost of deposits remain low라고 밝혔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은행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또 예금 비용이 낮게 유지되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이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강조된 부분이 은행의 이익이 증가되면서 이자율과 경제 주기에 좋은 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특히나 여기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은행주의 valuation, 즉 가치가 많이 좀 저평가받고 있다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들어서 저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상승 여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셔서 국내외 은행주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외신 기사들까지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오늘 투자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지 시간 24일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국들이 함께 모인 나토 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이제 동시에 열리면서 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값들도 굉장히 출렁였고요.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제재 앞으로도 계속 나올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이제 벨기에에서 EU하고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정상회담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있었던 것이 크게 달라지는 않고요. 세부적인 사항만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파병이나 그다음에 항공 금지 구역 설정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뭐 기존에 나왔었던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는 나토의 동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동유럽 지역이죠. 동유럽 지역에 나토군에 대한 그 병력을 증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토군의 화학 및 생화학 방어에 대한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또 이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4개국의 4개의 전투 그룹을 새롭게 창설을 하겠다. 그러면서 동유럽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가 뭐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 특히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토에서 뭐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뭐 특별한 뭐 경제 제재나 이런 거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이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했는데요. 뭐 경제 제재가 특별한 건 아니고 러시아 의회라고 하는 이제 듀마 의원 328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결정했던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경제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도 뭐 논의가 되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EU 참여국에 따라서 경제적 환경이 좀 상당히 상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다짐은 할 수는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러시아 규제에 관련돼서는 조금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고 시장이 좀 놀랄 만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러시아가 그 가스관, 그 석유관을 좀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둘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원유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이 원유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둘 사이에 서방 국가와 또 러시아 사이에 이 원유를 가지고 기싸움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에서 플러스고요. 그다음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을 보이는 그런 이제 추세가 최근 들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여전히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8일 날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뭐 러시아의 경제 제재의 효과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그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수입 원유의 11% 정도에 불과한
그게 뭐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입장에서 보면 뭐 러시아산 원유가 없다라고 해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동맹국에게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다른 때와는 다르게 뭐 강하게 얘기는 안 하고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그 각국 사정에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이 동맹국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뭐 러시아에 대해서 믿기는 하지만 원유를 수입을 안 할 만큼 그 정도의 뭐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 중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EU 정상회담 때문에 일부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EU가 이제 금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좀 쉽지 않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EU에서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25%로 그렇게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25%를 다른 지역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국가마다 러시아산 원유 비중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소련 그 영향권에 있었던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유럽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 원유의 58%를 러시아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30%에 달하고요. 네덜란드도 23%, 벨기에도 23%, 이렇게 차지할 만큼 일단 서유럽도 한 전체 수입 원유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EU 국가들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제에 상당 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러시아 에너지 관련 원유나 천연가스 관련되는 금수 조치는 일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원유의 수입이 만약 금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원자재 관련 상승에 따라서 EU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추가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9%로 6%에 근접할 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이렇게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는 6% 중반, 7%,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금수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신 이제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나라로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생각이 되는 화학 무기나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핵무기 등이 사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금수 조치는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좀 의존도가 큰 EU 국가들이 적극적인 경제 제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원유 급등에 따른 시나리오를 몇 가지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가 쉽겠지만 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연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원유 가격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심각성을 좀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고물가 잡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시장 보면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또 밈주식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증시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 미 증시 투자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님?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뭐 신규 실업 청구 수당 자체가 50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고용 시장도 상당히 지금 뭐 좋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경기에 자신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와 같이 그렇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부담감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연준에서 올해 뭐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뭐 시장 내에서도 지금 뭐 빅스텝이라고 하는 0.5%포인트 이상 뭐 금리 올리는 거가 여러 차례 있을 것이다라는 뭐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 연준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0.5%포인트 이상의 빅스텝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움직임과 또 별도로 해서 밈 주식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밈 주식의 대표적인 이제 주식이다라고 보면 이제 게임스톱을 예상을 얘기들 많이 들고 있는데요. 게임스톱이 지금 7거래일 동안 지금 뭐 2배 이상 지금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엔 게임스톱 회장이 게임스톱 주식 10만 주를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의 이제 주식 커뮤니티이죠. 레딧에서 게임스톱 주가가 58% 저평가되었다라는 뭐 게시물이 게시가 됐는데 여기 한 6,000개 이상의 좋아요 버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런 그 게임스톱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그 게임스톱과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는 밈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AMC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AMC 주식도 7거래일 동안 지금 53%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밈 주식이 작년에 많이 오른 이후에 또 초반에는 올랐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또 급락을 하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밈 주식이 오르긴 하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이제 과열 열기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개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이제 밈 주식의 주가는 일단 급등락을 하면서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올 걸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국내에서 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보다는 안 될 수 있으면 밈 주식 쪽으로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밈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는 건 시장에 그만큼 불안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 뭐 전환을 했다라기보단 아직까지는 약세장에서 반등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미국 시장도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밈 주식 관련된 열광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는 이렇게 밈 주식과 같이 뭐 어떠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게 이제 리딩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딩방에 대한 이제 금융당국이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걸로 따지면 국내는 이런 밈 주식의 급등락이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밈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그럼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올라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장에는 뭐 긍정적인가 이제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으면서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전일 5%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이제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북한의 전일에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제 레드라인을 ICBM 발사로 이제 여기고 있는데요. 이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는 게 향후에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요소는 이제 전일때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좋게 나오면서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우려감도 같이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따라서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이 국내 증시에 오늘 이제 혼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목별로 좀 선별화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큰 폭으로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일자 북한의 이제 ICBM 발사 때문에 과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긍정적으로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외국인의 매매 동향상 외국인이 그렇게 순매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순매수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게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악재와 호재 그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강세를 보일지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갈릴 것 같다.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보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최근 미국 시장을 월가 트레이더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월가 스트리트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이 미국 시장에 투자라는 서학 개미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동향 바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And we talk about analyst expectations. We also talk about companies telling you what they think going forward, and that's what's called guidance. So a company gets into their quarterly report, or they have a meeting with analysts, or they publish something like through the press, and they are able to say, we believe that we're going to have great growth next year, and earnings are going to grow, and we're seeing a lot of new customers coming on board. Or they say, we think things are going to slow down a little bit. So Peloton, an exercise bike manufacturer, said in January that they experienced a substantial amount of slowdown in the fourth quarter, and they anticipate that slowdown to go through most of this year. Well, the market just hit that stock like you can't believe because that's negative guidance. So we identify periods where we go through positive and negative guidance, where the companies say things are great and they're even going to get better, or things were bad but now they're going to get better, and those are all positive guidances. Negative guidances are things are good but they're not going to stay that good. They're going to slow down a little bit, like Bill.com did earlier this year in Upstart, or they can say things are not good and they're going to get bad. So we look at our recessions. These are the gray vertical bars, right? Okay, and we see there was a lot of negative guidance in late 1999, 2000, and that's because the dot-com bubble, all those stocks basically fell off the table and really went down, and so many companies never came back in that whole dot-com area, and they provided all that negative guidance. We got into a recession, and then we stay positive. Generally speaking, we get negative guidance again
in 2008, 2009. We see the recession after 2009, and then we get positive. And we've had, here's COVID right there, that little tiny dip. And then the next thing you know, they missed on everything, and the companies kept saying, hey, things are much better than you think they are. Things are much better. And what happened was the stock market kept on going. Now, into this year, they're saying things are really slowing down. We're not seeing the same kind of pickup what we're seeing. And we could see that in the internals. We could see that in the advanced decline line. We could see that in the number of new highs relative to new lows. What we now want to see is that line go back positive again, and that's just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But we constantly want to keep on this and constantly want to keep looking at this. Let's go to the next chart. So, and here's another interesting thing. So, if we look at just technology, because technology is so interesting and it has generated such great returns for the stock market as a whole, and one of the reasons why NASDAQ always outperforms on the upside the S&P 500 is that technology stocks are the great growth drivers. Okay? Now we want to look at the people inside the company. What company insiders are doing. Are they buying their stock or are they selling their stock? So you can see periods right here, okay, of the market in general, and we can look at the insider buying, okay, where they're not buying, where they are buying substantial amounts, and you can see how much they bought through this whole rally, basically from the beginning of 2021, and they're still buying. So there's enough company insiders buying their own stock for themselves, not stock buybacks, but buying it for their own accounts, that's reflecting positively about those stocks in general and the industry as a whole, the technology industry as a whole. The two biggest sectors of the market that drive returns more than anything else is consumer discretionary and technology. Now, those are also the two most volatile, and those are also the two that go down the most. But what are you seeing now? You're seeing those stocks go down a lot. You're seeing shrewd people like Bill Ackman come in to buy $1 billion worth of Netflix. And you're seeing more and more buying by company insiders of technology stocks. They're buying their own stock for themselves. So in this course of this setback, they're using these prices to be able to add more and more because they realize that this is still an industry that's growing like crazy and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outpace expectations, and that they're able to get prices for their own stocks that they really like. So now we've looked at analysts' expectations, and we've looked at consumer buying, insider buying, and we've also looked at how attractive the prices are. Now, what we also want to do is tie in a little bit of sentiment to that. So we can see on this chart, this is the 4-week moving average of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bearish in the stock market, okay? And this line is hanging right around 42%. So we get up to about 42%, and the stock market is at a bottom. We get up to about 47%, and the stock market's at a bottom. And this is over a 8-year window. We get up here in 2020 in COVID, and that stock market's at a bottom. And we're back up here again. So when we got down here, well, we had very few people bearish. Very few people bearish. We had setbacks. Here we have very few people bearish, but it doesn't work as well with few people bearish because don't forget, there's this upside bias to the market. But when we see there's a predominant amount of people bearish, okay, that's a positive sign because
that means that we're all focused today on the things that are bad for us today and bad for the stock market, i.e. this consumer price inflation, the consumer price index inflation that we see, the concerns whether Russia's going to invade or not invade Ukraine. All those things right now are basically giving us a complete negative view of the market because we think that the Fed's going to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and all that. Well, the stock market's actually 6 months ahead, thinking about 6 months ahead. So if you focus too much today and you get too bearish today on current conditions, you're giving up the opportunity to buy attractive prices. So we've got to combine all those things and put all those things together to be able to identify interesting opportunities to be able to accumulate stock. Let's look at the next chart. Okay, so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chart. This takes us back 10 years also. And what this is Goldman's equity book. So all their equity book and what their customers are all doing. Okay, and are they covering shorts or are they short selling? Okay, because they're doing all this on margin. Okay, and what they can see is the number of times they're covering shorts are probably more near times when the market's going up and they're covering shorts. When they're short selling, those are times when the market's going down and they're short selling. Well, here's the three biggest spots on the chart over the last 10 years where they're short selling. And what we can see is COVID was here. Okay, this was a technology sell-off in April and May of last year that the market recovered from. And we are back to a peak level down here of customers selling short. Well, they're never right. Right? They're on, I mean, you can look at this over time. When everybody goes one way, it's obviously ex post facto probably a good reason to buy because everybody's always bullish at the highs and bearish at the lows, and that's what makes highs and lows.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thought that the end of January was a great place to have a market bounce from. I still think we have to work through all this, but I look for opportunities like that to be able to set the lows, and then we can work away from them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네, 이렇게 월가 트레이더 버니 씨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경제TV 다시 보기 서비스 통해서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 이번 시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로 좀 올라와서 제가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북한이 ICBM을 또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보면 4년 4개월 만에 또 ICBM을 발사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동참을 해서 이 과정을 또 지켜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과 관련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를 할 때 보통 이와 관련된 테마주 빅테크라든지 스페코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빈번하게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적응을 해서 그러한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없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에서 비추어 볼 때도 전통적 국지정과는 달라진 양상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은 테마를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요인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방산주에 대한 좀 관심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사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탄주 중에서 한 종목을 특징주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녹여서 보는 게 낫다 보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주는 하나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 자체는 지금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수출 같은 경우도 연간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국방비 같은 경우 지출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해외 부분, 국내 부분까지 실적 같은 경우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하나 탈레스와 하나 그룹의 ICT 부분이 합병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감시 정찰 시스템,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 해양 항공 우주 시스템 등의 방산 사업, 그리고 ICT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영위를 하는 업체고요. 추가적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에어모빌리티와 위성통신을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0%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국내 국방비 지출의 성장 수준, 그리고 일부 해외에서의 수주 이벤트가 있을 때 정도가 주가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시가전이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교전에서 살펴본 무기 소비라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정밀 타격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건물에 타격을 하는 그러한 요소가 정밀한 미사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산 업종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요소에서 소위 말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둔화가 되는 국면에 실적을 찾아서 이제 방산 업종 내에서 종목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그 해외 수주 같은 경우 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성장과 결부된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육상으로 교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이동 거리 같은 경우가 도로를 이용하면은 돌아가는 경향도 있고 한데, 경량으로 해서 이게 공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택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한참 해외 시장에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었고 주가가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성장주와 관련된 흐름을 다양하게 보기보다는 일부 국한돼서 보는 시장 흐름의 특징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 부분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성장이 연간 2자릿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다시금 기대감이 형성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방산의 실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추가적으로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요인이 있겠고요. 다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신사업 부분에
그런 이익이 더뎌지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자 부분이 발생을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신사업 부분으로는 또 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방산업종은 괜찮은 상황이고 그 신사업 요소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임은 둔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방산의 가치를 반영하고도 약간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 방산업종 유사업종으로 LIG 넥슨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도 있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 부분에서 특화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시스템보다는 방산에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특징이 있고 항공우주는 워낙 그 기체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왔다 보니까 특정적으로 이게 방산업종은 한 종목이 움직이기보다는 바스켓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에 두고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ICBM 발사 이슈와 더불어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종목들 봐주셨고 그 안에서 특징주는 한화시스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K방산을 키운다라는 이야기에 아래에서 한화시스템이 군공제외랑 1천억 원 정도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테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나 실적이 좀 찍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안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계 자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랩을 필두로 앞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안랩이 좋은 지표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안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전일 주가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요. 실적 대비해서는 과도한 상승이 있었고 수급 이슈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에서도 실적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이게 반사이익 측면보다는 원론적으로 정부 정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와 연결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러한 업종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안랩보다는 이제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찍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꼽아주신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최근에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런 점이 대두가 돼서 부각이 되는 걸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뒤로 하고 이 부분에서도 연속돼서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그 보안 쪽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외 쪽의 사이버 보안 주식들은 실적과 관련해서도 흐름이 있지만은 그 ETF 쪽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 IT 업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강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과 비춰봐도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통상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보안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러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징주는 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부침이 큰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실적의 부침이 큰 점을 특징적인 요소로 볼 건 아니고 이게 이벤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고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과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파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추이만 놓고 봤을 때도 그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이버 보안주 안에서도 안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것보다도 실적이 좀 실질적으로 찍힐 수 있는 종목 파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거기에 따른 종목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실전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매매 시그널에서 관련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